안녕하세요. 건행머썸TV 공인회계사 천승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형자산 파트 OX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3개인데요. 첫 번째,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 할인,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두 번째,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여기에는 6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요건 다음 내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즉 복구비용, 복구 원가 부분이 되겠죠. 자, X 문제입니다. 회사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는 해당 의무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때문에 틀렸죠. 비용이 아니고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을 합니다. 두 번째 X 문제, 특정 기간 동안 재고 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유형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동기간에 발생한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의 원가는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된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이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 설치 장소 준비 원가, 설치 원가 및 조립 원가,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유형자산이 정상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 시제품 같은 경우가 되겠죠. 예, 이런 순매각 금액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전문가 지급 수수료도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되는 직접 관련된 원가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X문제 한번 살펴보죠. 유형자산이 정상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전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아니죠.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합니다. 유형자산 매입 또는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종업원 급여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틀렸죠. 종업원 급여도 포함합니다. 유형자산 취득 과정에서 전문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역시 틀렸습니다. 전문가 지급 수수료도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네 번째 X 문제, 유형자산의 원가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하며 해당 자산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 금액은 차감한다. 이거 틀렸죠? 시제품 순매각 금액은 차감하는 게 아니고 단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자, 3번,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에는 원가를 더 이상 인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런 의미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세무사 2015년도 X문제,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한다. 틀렸죠? 포함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않는 경우 3개 사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자산이 경영진의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실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가동 수준이 완전 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 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 손실. 세 번째, 기업이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도 유형자산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X문제 2개의 기출문제가 있는데요. 자가건설에 따른 내부이익과 자가건설 과정에서 원재료, 인력 및 기타 자원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원가는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틀렸죠?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가동 수준이 완전 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는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아니죠. 여기 위에 X 부분에서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형자산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유형자산 원가가 아닌 예, 즉 비용으로 처리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새로운 상품, 새로운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새로운 지역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마지막 네 번째, 관리 및 일반 관리 원가는 유형자산 원가가 아닙니다.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세사 2014년도에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해서 틀렸죠.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부수적인 영업활동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 아니므로 그러한 수익과 비용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즉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간평 2014년도에는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건설 용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획득한 수익은 유형자산 원가에서 차감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원가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단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자, 6번, 유형자산의 원가는 인식 시점의 현금 가격 상당액입니다. 숫자를 친다면 현재 가치 개념이 되겠죠. 대금 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 현금 가격 상당액과 실제 총 지급액과의 차액은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근데 세무사 2015년도에는 이것을 원가에 포함한다 해서 틀렸죠.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자, 7번부터는 유형자산 교환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죠. 7번, 하나 이상의 비화폐성 자산 또는 화폐성 자산과 비화폐성 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그래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니까 이걸 역으로 표현을 한다면 두 가지 내용을 모두 충족을 한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해선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냐?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에 의해서 취득 원가를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요거는 밑에 부분에서 좀 이따가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8번. 취득한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은 경우에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으로 원가를 측정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구자산의 장부금액법 강제 규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공한 자산이 아니고 수취한 자산 하면 틀리는 거고 측정할 수 있다 하면은 또 틀리는 거죠. 자, 간편 2017년도 X문제.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식한 데서 틀렸죠. 취득한 자산이 아니고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입니다. 9번. 취득한 자산이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구자산의 공정가치법을 적용을 하고요. 역으로 표현을 한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10번. 기업은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중 하나를 회계 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근데 2014년도 간평 문제는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할 필요는 없으며 개별 유형자산별로 재평가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서 틀렸죠. 이거는 해당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해야 됩니다. 즉 만약에 토지라고 한다면 뭐 A 토지, B 토지, C 토지, 세 필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X 문제처럼 개별 유형자산별 A 토지, B 토지, C 토지별로 각각 재평가명을 선택한다. 즉 A 토지는 재평가를 하고 B 토지, C 토지는 재평가하지 않는다. 이게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토지는 동일한 자산이니까 분류별로 A 토지, B 토지, C 토지 전부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11번.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 자산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래서 간평 2014년도는 매 보고기간 말에 수행한다 해서 틀렸고, 재평가 모형을 선택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재평가 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도 자산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를 적용을 합니다. 이는 계산 문제에서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 12번. 자산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 잉여금 과목으로 하여 자본에 가산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증가액만큼 단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자, 그래서 간평 2014년도에는 왜 틀리느냐? 자산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 그 증가액은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즉 정기죠,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 하더라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 잉여금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이것 때문에 틀렸죠. 이전에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 치면은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증가한 금액만큼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자, 13번 자산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있다면, 즉 전기에 재평가로 인하여 장부금액이 증가한 경우가 작년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감소액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재평가 감소액을 기타 포괄손익 인식하는 경우 재평가 잉여금 과목으로 자본의 누계한 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즉 전기에 인식한 재평가 잉여금을 먼저 감소를 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14번 어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산이 된 재평가 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가 아니고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15번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즉 유형자산과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해야 되겠지요. 자, 16번입니다. 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7번 유형자산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합니다. 18번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고요. 그래서 간편 2012년도에는 공정가치의 감소 형태에 따라 선택한 데에서 틀렸고, 19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각 방법에는 종해법, 체감전액법 및 생산량 비례법이 있습니다. 자, 세무사 2010년 2021년도의 X문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유형자산이 가동되지 않거나 유휴 상태가 되면 감가상각을 중단해야 한다. 아닙니다. 가동되지 않거나 유휴 상태가 되어도 감가상각 중단하는 게 아니고 계속 감가상각을 행해줘야 됩니다. 관세사 2016년도 유형자산이 운휴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 상태가 아닌 경우 감가상각을 중단해야 된다? 아니라고 했죠.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20번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 연도 말에 재검토, 다시 검토해야 되겠고요. 21번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 예상 소비 형태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다면 변동된 소비 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고, 그러한 변경, 즉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만약에 회계 정책 변경으로 회계 처리한다 하면은 틀리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관세사 2018년도에 회계 정책 변경으로 회계 처리한다 해서 틀렸고, 그리고 회계 정책 변경은 소급법이고요.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이죠.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고 하였으니까 전진법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공인회계사 2014년도에는 그 변경 효과를 소급 적용하여 비교 표시되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소급법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소급법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전진법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22번 유형자산 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 차이로 결정하고, 23번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일 공정가치에서 이후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 차손 누객을 차감한 재평가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합니다. 24번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객과 손상 차손 누객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하고요. 25번 유형자산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 연도말에 재검토하는데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세무사 2021년도 왜 틀렸나요? 유형자산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매 3년이나 5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일수록 충분하다. 아니죠. 적어도 매 회계 연도말에 재검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6번 내용입니다.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의 보상금액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 수취한 시점이 아닙니다.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 손익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서 2018년도는 수취한 시점, 실제 돈을 받은 시점에 당기 손익에 반영한 데서 틀렸죠. 수취한 시점이 아니고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세무사 2018년도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받을 보상금은 취득시점 추정금액을 취득원가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뭡니까?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 손익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죠. 자, 이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유형자산은 아무튼 계산문제, 비계산문제 모두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고 또 이 둘은 서로 맞물려 갑니다. 즉 비계산 문제를 통해서 계산 문제가 유도가 되고요. 또한 계산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역으로 비계산 문제 그 조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확실하게 정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정리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